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들 엄청나게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140회 그 김정은 유고에 대해서 이제 이 방송을 했는데, 제가 지금 오늘이 141번째인데, 하루 만에 30만 명이 이렇게 봤을 정도로 많은 분이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그 사태가 아직도 지금 지속 중입니다. 결론을 모르는, 김정은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오늘이 이제 4월 29일이니까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것이 김정은이 활동한 것이다라고 사진을 발표한 것이 4월 11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지금 18일째가 되는데도 온갖 별 이론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우리가 그 정보를 100%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 확실한 것은 북한의 급변 사태가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급변 사태가 다가오면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략이 없을 때 정말 그 대한민국의 미래에 그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대한민국 미래가 좋아질 수가 있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은 정말로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하나의 규범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서 북한 김정은의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참 급속한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가 살던 시대를 세계화의 시대라고, 지난 한 30년이 세계화의 시대였습니다. 이 세계화의 시대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논쟁을 했습니다. 그 논쟁에서 세계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이겼던 그 논리가 마지막으로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최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세계화 시대가 논리적으로도 지금 종말을 구하고 있다 하는 약간 이론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거로 오늘 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김정은이 마이크 앞에 이제 앉아 있는 사진인데, 이것이 북한 중앙방송이 마지막으로 공개했던 공식 활동 사진입니다. 4월 11일 날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 참석하였다라고 해서 북한이 발표했던 사진이죠. 제가 사진을 쭉 여러 개를 유심히 보니까 김정은이 쌍꺼풀이 아주 좀 진한 쌍꺼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쌍꺼풀이 없는 사진은 가짜라고 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4월 11일 날짜로 북한이 공식으로 발표했던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 이후에 행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일, 19일째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일본 신문에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4월 중순 이후에 김정은의 친필 결재 서류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분명히 일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하도 설이 다양하다 보니까 친필 사인이 없으니까 유고다 라고 했는데, 그 사인은 위조 사인이 많습니다. 친필 사인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은 사인할 일이 하도 많아서 어떤 때는 기계가 사인을 대신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초등학생이 대통령한테 편지 보내면은 일일이 다 답장 못 하니까 그런 거는 기계로 사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다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이 틀렸다고 제가 일부러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니고 수많은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다 100% 아주 확실한 근거로서 기능을 못하는 것이 많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김정은이 원산에 있다. 왜냐하면 기차가 원산에 있으니까. 그거는 정보에 관련된 측면에서 분석을 하면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어디 있으니까 내가 거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차 안 타고 가는 날도 있고 또 차 놓고 오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김정은이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외부 세계에 알리지 않기로 노력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는데 기차만 보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차가 거기 있으니까 원산에 있으니까
김정은이 원산에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첩보의 그 근본을 위배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걷는 것을 보았다.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걷더라. 제가 한동안 저 사람이 걷고 있는데 비행기 앞에서 걷고 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로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스키를 탔다는 말도 있고 하여간 별설이 다 많아요. 최근에 보니까 또 그 4월 14일 날 동해바다에서 북한이 크루즈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고 그랬죠. 거기서 폭발이 있어가지고 그 폭발 사고를 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설명도 있고, 또는 거기서 군인들이 김정은을 향해서 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폭사해서 죽었다는 설이 있고,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설도 있고, 식물인간이 되어 있다는 설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지금 치료받고 있다는 설도 있고, 감염되지 않았는데 감염될까 봐 피했다는 설도 있고, 심장 수술을 했는데 몇 분 동안 머리에 피가 돌지 않아서 뇌사 상태가 되었다는 설도 있고, 뭐 수술 받다가 죽었다 살았다 회복되고 있다, 가능한 한 모든 이론이 모든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시대를 정보의 시대라고 그러죠. 정보의 시대의 그 곤란점은 뭐냐면은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데 그 홍수 같은 정보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정보가 오히려 더 적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적어요. 제가 그 어느 날 제 그 제자 중에 한 친구, 젊은 사람이, 교수님이 젊었을 때도 책이 정말 많았나요? 지금이 훨씬 많죠. 지금이 한 10배 많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24시간 읽어도 다 읽을 만큼은 그때도 있었지 하고서, 그때 제가 24시간 책을 읽어도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10배도 더 되겠죠, 그때보다. 지금 대학생들한테는. 그런데 이 퀄리티가 있는 그런 것들은 그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양이 많다고 그래서 다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으면 정보의 쓰레기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보가 정말 이렇게 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뭐 미국이 폭격했다는 설도 있고, 미국 수송기가 원산은 내렸다는 설도 있고, 온갖 그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골라서 이제 봐야 됩니다. 이거가 2011년 1월 달에 나온 사진인데, 중앙일보에 나왔던 북한 김정일의 특별열차입니다. 김정일의 특별열차인데 위에다가 이렇게 뭐 유리관 같은 걸 씌웠습니다. 그물망이래요, 이게. 왜 저걸 씌웠냐면은 미국 인공위성이 못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별 수단을 다 쓰는데, 2011년 1월 19일자 중앙일보입니다. 북한이 김정일과 후계자인 김정은에 대한 신병 경호를 부쩍 강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거 이제 1월 18일입니다. 2011년 1월 18일 한미정보당국이 파악한 데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일 전용 열차에 스텔스 기능을 갖춘 특수 그물망을 설치했다. 열차를 24시간 추적해온 미국의 대북감시 첩보위성이나 유투 정찰기의 레이더 영상 신호를 약화시키거나 따돌리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미국은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고 있고, 요새는 스텔스 군함도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스텔스 기차가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김정일이 타는 것만 스텔스로 하겠죠. 그런데 저 기차가 원산에 가 있기 때문에 원산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그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정보가 정말로 이것이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의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국 의사들이 50명이 김정은 치료하러 들어갔다라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저것이 사실이라면은 그 50명이 들어가서, 그리고 김정은이 살아있다면은, 그러면 북한은 중국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50명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리고 50명씩이나 의사가 들어가겠습니까? 전문가 한 뭐 5명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중국 의사들이 50명 들어갔다.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북한은 중국에 의해서 장악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북한이 허락한 것이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의사들이 자주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김정일 때도 프랑스 그 심장 의사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누가 제일 먼저 프랑스 의사를 만날까요? 미국 CIA 요원들이 만나겠죠. 만나가지고 뭐 온갖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물론 북한은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또 이제 부탁을 하겠죠. 저는 말이죠. 정상적인 나라라면은 자기 나라 의사한테 진찰도 받고 수술도 받고 그러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많은 이론이 있어요. 북한은 의료시설이 너무나 형편없고 의사들도 너무나 형편없다라는 설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 봉화진료소 같은 거기 있는 의사들은 다 유럽에서 유학도 했고 거기 있는 시설들은 다 독일제, 프랑스제 갖다 놨기 때문에 유럽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 예, 두 가지 정반대 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솔직히 어느 것이 더 맞는지 모르는데 국가가 제대로 온 국가라면은 후자가 맞습니다. 다 프랑스, 독일 가서 유학한 탁월한 북한 의사들이 있고 그 의사들은 최고의 장비를 쓴다라고 해야지 아마도 국제정치학 그리고 정치학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소문들이 있는데 보니까 재미있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살아있는 것이 좋은 사람은 김정은이가 튼튼하게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제거됐으면 좋겠다라고 평소에 생각하던 사람은 지금 죽었다던 데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자기의 관점이 있고 자기의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100% 초월하는 그런 객관적인 분석을 낸다는 것은 거의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특이 동향이 없다? 특이 동향이 왜 없습니까? 김정은이 18일 날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이 동향이 아닙니까? 한국 정부가 북한 특이 동향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18일 동안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이 동향이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잘 귀담아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미국의 아주 괜찮은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가 그게 현실에 제일 가깝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그 많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가장 현실에 가까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라든가 미국의 상원의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김정은에 대해서 미스테리가 많은데 우리나라 정부에 미국에서는 한국의 아주 그 고위급 관리가 얘기했다. 문정인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김정은은 살아있고 건강해. 그는 원산 지역에 있고 4월 13일부터 날짜까지 밝혔습니다. 4월 13일 이후에 원산에 있었고 그리고 아무런 그 의심스러운 행동이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없지라고 미국 기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alive and well, 살아있고 튼튼해 건강해 이런 얘기서부터 이미 죽어가지고 장례식 준비한다는 얘기까지 다 돌았는데 지금 북한에서 북한 평양에 있는 시민들이 이 정보를 안답니다. 이것이 맞든 틀리든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가게에 가서 사재기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 정보가 맞든 틀리든 간에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듣고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널리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사실 팩트가 맞냐 틀리다라는 얘기보다도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죽게 되면은 또는 권력에서 밀려나게 되면은 이것은 큰 사건이나 마찬가지인데 급변 사태가 오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급변 사태에 우리는 대비할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이다라는 하나의 그 규범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오는 것을 중국은 좋아할까?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일본, 러시아는 그리고 한국은 한번 그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 하나 보시겠는데 이거 정말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는 그 색깔을 칠한 거를 제가 오늘 발견해서 옆에다 같이 두 개를 해놨는데 이 그림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젊은 여자의 얼굴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귀 할멈 같은 사람이 보입니까? 마귀 할멈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마귀 할멈이라니까 좀 죄송합니다만은 맨 앞을 코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라고 보면은 늙은 할머니 얼굴이 나타나요. 늙은 할머니가 보재기 쓰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걸 코라고 보지 않고 저쪽을 보고 있는 젊은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의 턱입니다. 턱. 그래서 그 앞에 조금 있는 게 그 눈썹이에요. 젊은 여자가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얼굴. 여러분 다 판단하셨죠? 이게 그 국제정치학 책에도 나오는
사진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죠. 여기서 그 늙은 할머니 얼굴을 보는 사람도 있고 젊은 여인의 옆모습을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그런 그림이고, 또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이 오리입니까? 토끼입니까? 이걸 보고 토끼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걸 보고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리냐 토끼냐라고 물으면 두 개가 다 보이죠. 이게 두 개를 다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저는 세상을 올바르게 보기 위한 하나의 그 방책이라고 봅니다. 하나만 보고 고집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이거 토끼 같기도 하네. 저걸 보니까 또 오리 같기도 하구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고집이 아니죠. 고집불통이 아니고, 넓게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김정은이 하도 요새 이제 뭐 김정은이 그 행방에 대해서 궁금하다 보니까 사진들 찾아보는데, 뭐 안경 낀 사진, 안경 벗고 있는 사진, 뭐 가냐 틀리냐 그냥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십시오. 또 저것도 이제 비행장에서 그 장교들 앞에서 다리 벌리고 담배 피던 그 사진이 오늘 또 뭐 이것도 제가 외국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두 개 같이 있는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 따본 겁니다. 지금 이 친구의 행방이 좀 한반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급변 사태가 분명히 온다라고 이제 거의 좀 확신하는 편인데, 저는 그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 그 중요한 이유가 김정은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건강하지 않다가 보통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대단히 건강하지 않다. 1월 25일이 구정이었는데 북한 그 구정날 그 음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 김경희 그 고모도 그 죽은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야단법석이 났었는데, 제가 그날 더 중요한 것은 그 김정은이 계단을 오르는 그 동영상을 보고 이 사람 정말로 아프구나. 이 36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거기 그 계단 5개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천천히 오르고, 그리고 그 난간을 손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조금 올라가서는 쉬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4월 27일자 터커 칼슨 쇼를 봤습니다. 제가 요새 뭐 주로 외부 강의들이 많이 없어져서 집에서 이제 오래 있으면서 그 텔레비를 보는 시간이 갑자기 늘었는데, 계속 몇 시간씩 이제 틀어놓고 보는데 뉴스를, 그 터커 칼슨이라는 저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작년 6월 30일 날 판문점에 왔던 사람입니다. 판문점에 와서 그 김정은이 오는 것을 보고 뚱뚱하고 뭐 막 이렇게 오면서 그 위징, 그러니까 그 쌕쌕 소리가 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심장은 판막증이 뭐 폐기종이 있는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설명해 준 미국 의사입니다. 제 이름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도 또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김정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담배를 4갑 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4갑을 피고 포도주를 많이 마신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이 호기에 그러죠. 야, 난 몇 병 먹어도 안 취해 하고서 포도주를 많이 먹고 스위스 치즈를 또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저 의사가 김정은 키가 5피트 6인치, 미국으로 이제 5피트 6인치인데 167c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300파운드라고 그러는데, 300파운드는 우리나라 킬로그램으로 바꿔놓으면 136입니다. 136은 제가 뭐 여러 군데에서 확인한 그 몸무게인데, 키 167cm에 몸무게가 136kg이다. 그리고 저 의사의 말에 의하면 목이 너무 두꺼운데, 바로 저런 사람이 언제든지 그러니까 뭐 졸도하는 거죠. 이런 그 병에 걸릴 위험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돈창, 뭐 이 사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현 한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미국의 유명한 그 변호사이기도 하고 지식인이죠. 이 사람도 나와서 지금 북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something is wrong. 무언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김정은이가 살았든 죽었든 something's wrong. 이거는 현실이죠. 현실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김정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claims he knows how Kim Jong-un is doing. 김정은이 어떻게 하는지 나 알고 있다라고 클레임 선언했다. 그리고 wishes him well. 요것만 보면은 분명히 아픈 거예요, 그죠? 나 잘 알고 있는데 그거 좀 wish him well, 뭐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겠습니다. 미국하고
한국이 동맹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60여 년 동안 동맹 관계를 이어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할 때 그 막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의 침략을 막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를 해 주느냐, 특히 이제 북한 정보가 대단히 중요한 정보인데 미국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다 알려주고 나눠주고 있느냐. 왜? 동맹이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예, 이런 데 대해서 저는 그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한테 알려줬을까? 예, 그 지금 나오는 정보만 보면은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가 그 말을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다고 얘기한 거는 이제 하루 이틀 지났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입니다. 29일, 그 미국은 28일이겠죠. 트럼프가 김정은이 생사 여부 이런 거 건강 통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난 모른다라고 또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오리무중의 상태로 들어갔는데, 제가 그래도 그냥 권위 있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미국 법사위원회 위원인데 트럼프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폭격을 하려고 거의 마음을 먹었을 때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한테 폭격을 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가까운 사람인데, 린지 그레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pretty well believe he is dead or incapacitated. 나는 그가 죽었다 또는 뭐 incapacitated는 뭐 완전히 그 아무것도 못하는 이렇게 식물인간 된 것이죠. 뭐 반신불수 식물인간, 뭐 능력 제거당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미국 시간으로 4월 26일, 한국 시간으로 4월 27일자죠. 그거보다 조금 더 뒤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I'd be shocked if he's not dead. 김정은이 죽지 않았으면 나는 놀랄 거야. 죽지 않았다는 사실은 놀랄 거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이 북한의 독재자가 dead or incapacitated 됐다는 사실을 거기다 이제 기름을 또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31살짜리 김여정이가 권력을 장악하는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루머를 확산시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제가 깜깜한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깜깜하기 때문에 북한을 연구한다는 말을 저는 솔직히 좀 쓰기가 뭐합니다. 연구가 되는 곳이 있고 연구가 되지 않는 곳이 있죠. 북한에 나온 신문을 보고서 그걸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무슨 일한 거가 며칠 후에 사진으로나 나오는 그런 것을 제대로 연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워처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북한은 그냥 오랫동안 쳐다본 사람이죠. 김일성이 죽었을 때 1994년 7월 8일입니다. 그때 제가 마침 우리 그 교수님하고 일본을 뭐 연구 여행하고 있었던 중인데, 일본에서 김일성 죽었다는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1994년 7월 8일로 돼 있는데 공식 사망일이 34시간 후에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죽었을 때 2011년 12월 17일인데 바로 그 뉴스가 나올 때 제가 그 당시에 그 통일원 장관하고 또 어떤 교수하고 이제 같이 점심 먹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12월 17일인데 그때는 51시간 만에 사망 사실을 발표한 겁니다. 후계 구도가 완전히 짜여 있던 상태에서도 저렇게 이제 몇십 시간씩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그 김정은이 뭐 시간을 끄는 건 당연하겠죠. 만약 정말로 그 인사불성이나 사망 상태가 되었을 때 후계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아닌가 하는. 그래서 지금 북한의 고위층들이 한꺼번에 다 안 보입니다. 최용해도 안 보이고, 그리고 김여정이도 뭐 이렇게 뚜렷이 안 보이고, 그래서 북한의 최고위급들이 다 안 보이는 게 이게 무슨 병고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그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미국의 온갖 정찰기들이 다 왔다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온갖 정찰기들이 다 왔다 갔다는 것은 뭘까요? 지금 북한에 무슨 일 있느냐를 살펴보려고 오는 것이죠. 조선일보의 그 인터넷 보니까 북한에 이상이 없다던 한미, 감청기 등 세대
동시에 띄워 여기서도 그 제목이 저는 언제 미국이 북한에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저는 미국이 북한에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미가 감청이라는 건 뭡니까? 그 소리 듣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무슨 소리를 내나 듣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나 높은 사람들이. 하여간 지금 북한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급변 사태를 몰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상황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 전제되어야지 대응책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김정은 튼튼하고 건강해, 아무 일도 없어 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대책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김정은이가 위중하고 권력을 잃을지 모르고 뭐 다른 사람으로 바뀔지 모른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몇천 년짜리 진리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손자병법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지금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김정은이 어떤 상태인지, 북한 정치 체제가 어떤 상태인지, 북한 핵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 것인지, 북한 경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그나마 뭔가를 많이 알고 있을 미국하고 정보 교환, 정보 교류는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지난 가을에 일어났던 사건 지소미아죠. 지소미아도 북한에 대해서 뭐라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일본하고 정보 공유한 건데, 그거 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야단이 난 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그 규범을 말씀드려요. 규범. 이렇게 해야 된다가 규범이에요. 물론 이제 학자들은 주로 이제 규범을 얘기하기보다는 뭐뭐이다를 얘기하는 것이 그 학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뭐뭐이어야 한다는 하나의 그냥 객관적으로 세상을 분석하는 학자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이 세계에서 괜찮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목표를 열망하는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가 그 기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그 얘기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북한이 누구 나라 땅입니까? 북한 땅이 누구 땅입니까? 우리나라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거는 압록강하고 두만강으로 이제 한반도가 그 대륙하고 이렇게 위에서 보면 그 강물로 딱 대륙하고 한반도가 나눠집니다. 그게 한국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섬들이 한국 거라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헌법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우리 영토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조금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이 일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의 탱크가 막 절로 간대요. 압록강 부근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국이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 몇백 킬로를 점령할 수 있대요. 평양을 점령하고. 이런 얘기를 정말 그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개념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많은 분석자들이 개념이 없이 중국이 북한을 점령할 것이다 운운하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오래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이 역사에 대단히 그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한테도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되는 일은, 북한 급변 사태가 왔을 때, 급변 사태가 이제 위험한 상태죠. 이것을 안정화시키고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할 유일한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다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왜? 거기는 우리 영토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안정화시키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예요. 그게 바로. 중국이 거길 들어온다? 그건 침략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를 중국이 침략하는 행위죠. 북한 급변 사태 시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데 김여정, 김평일, 저는 이런 얘기하는 것은 북한 2,400만 참 힘들게 사는 북한 동포들한테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 이름이 뭡니까?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왕조 체제입니다. 이제 제대로 인민공화국으로 가야 됩니다. 공화국, 피플스 리퍼블릭이면은 피플스 리퍼블릭으로, 그 리퍼블릭이란 말을 쓴 건 왜 그렇습니까? 걔네들도 리퍼블릭이 가장 좋은 정치 체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리퍼블릭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rule by the many, 많은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 다른 말로 하면 민주주의입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되려면은 김씨 왕조는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여정, 김평일 이런 얘기를, 그럼 북한이 우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남 얘기하는 거죠. 남 얘기. 그 얘기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봉건 왕조는 김정은으로 이제 끝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베이스라인으로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오면은 이제 어떤 단계를 거치겠죠. 당장 통일은 안 되니까 단계를 거쳐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상황은 통일된 한국의 영토는 지금의 남한 땅 더하기 지금의 북한 땅하고 최소한도 같아야 됩니다. 지금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을 해가지고 이제 뭐 대한민국의 그 정체도 통일을 해야 되겠죠. 자유민주국가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정체는 공화국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나라의 넓이는 지금 대한민국 더하기 지금 북한 넓이랑 같아야 된다. 사람들이 그러죠.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고. 중국은 아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거나 북한 땅에 중국 군사력이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옛날에 뭐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타나면은 그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길래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중국이 들어오면은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가 통일됐을 때 대한민국 넓이가 지금 대한민국 넓이와 같아져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북한은 중국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중국하고 안 싸울 테니까. 그럼 중국이 북한을 다 가져갈 테니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내가 말한 것은 완전한 가정이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미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 전체가 중국이 가져가게 되면은 아시아의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거 우리는 보고 그냥 구경할 겁니까? 청일전쟁처럼, 노일전쟁처럼.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국민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의 입장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거기를 밟는 어느 나라도 그걸 침략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우리가 참 선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미 지금 미국하고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힘센 나라고 무섭지만은, 우리가 미국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하고 동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도 얘기하고, 그리고 북한 수복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미국과 한국이 작전계획 5029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전계획 5029는 만약의 경우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미 동맹 양국군이 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만들어둔 지 오래된 계획인데 이것을 제대로 작동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올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한미 동맹 관계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중국이 북한 땅을 들어오면 안 되고, 러시아도 들어오면 안 되고, 일본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그 북한 땅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 땅을 자기 거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해서 영토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웃 강대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한반도에 들여놓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센 나라들, 그래서 한미동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미동맹. 한미동맹의 힘을 빌어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완전 컨트롤이 가능하죠. 지금 현재.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을 미국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뭐 미국은 괜찮냐? 미국도 외국 땅이니까 영원히 이 땅에서 안 나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영토적인 야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이제 동맹 관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보다 힘센 나라와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 안보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이제 동맹의 목적인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럴 때 이 땅을 자기의 땅으로 적어도 착각하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전계획 5029 이미 있는 계획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수준의 한미 관계가 아니라 한미 동맹을 훨씬 더 이제 강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 하나 색깔이 칠해진 지도인데 통일된 한반도의 땅 모습은 거의 요거랑 같아야 됩니다. 지금 뭐 어떤 사람들 막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한경북도 잘라주고 그 중국이 동해안을 좋아한대요. 물론 좋아하겠죠. 중국이 원산까지 오게 되면은 동해바다 중국바다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손해를 입는다고 물론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저 땅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저것이 바로 한반도가 분단되기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토는 변하는 거예요. 영토는 쉬지 않고 변하는 건데 이 영토가 우리가 5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영토입니다. 이조시대 때, 이조시대 초기에 저 영토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500여 년을 유지했던 이 땅이고 지금 북한도 코리아고 남한도 코리아죠. 그래서 다시 코리아가 하나가 될 때 최소한도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 목표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영토는 변한다고 그러는데 고려시대 때는 천리장성이 저쪽 압록강 하구에서부터 지금의 이제 원산 부근 정도 되는 거기를 이렇게 천리장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거기까지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저기 위가 여진족이었다고 지금 우리가 통일할 때 중국이 지금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저만큼 잘라줘야 됩니까 중국한테? 옆에 있는 그 조선 팔도 그림이 바로 조선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한반도 백두산에서 두만강, 압록강 그 고기를 잇는 그 선은 최소한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 그것이 통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급변사태가 왔을 때 저 영토를 한 뼘도 누구한테 뺏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 김정은이 보름 이상 보이지 않고 참 이상한 상황인데 지금 중국 군사력이 북한 국경 지역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4월 28일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4월 28일자로 나온 것이니까 바로 지금 오늘 방송하는 오늘이나 마찬가지의 이 게재된 그런 그 괜찮은 학자의 글을 하나 봤습니다. 마이클 오슬린이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은 그 동양의 미래에 대해서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환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아직도 그 서구가 더 강해라고 하는 쪽의 견해를 갖고 있는 분인데 이 글을 하나 게재했는데 글 제목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With Kim Jong-un mysteriously gone, China is likely to make a power move. 지금 김정은이가 참 미스테리하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중국이 아주 자기한테 이득이 되게 그 파워 무브를 할 수 있는 자기의 그 이득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지도 모른다. There are many ways Beijing could use the mystery surrounding Kim Jong-un's disappearance to its advantage. 지금 김정은이 없어졌다는 참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자기의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None of them are good for the United States or Japan. 근데 중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들 중 어떤 것도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다. 나는 이 제목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북한을 버린 겁니까? 뭐 어떻게 한 겁니까? 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정통한 이 학자가 지금 김정은이가 유고 상태가 되었는데 그 상황을 중국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는데 그거는 미국하고 일본에게 나쁘다. 한국에게는. 우리가 여기서 좀 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자인데
우리가 임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그 자괴감을 가지고서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그 글에 중국이 성공적으로 개입할 경우 중국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개입을 했어요. 그럴 경우 중국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도를 영구히 바꿔놓을 것이다. 지금 미국이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린치핀이 부러지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북한의 그 사태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사용하고 그것이 성공하는 경우에 중국은 동해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영토를 확장을 하는 것이죠. 뭐 중국은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나라인데,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고구려 땅을 갖고 있는데 그건 옛날 우리 거야 라는 명분으로 들어와서 지금 동해안까지 오게 되면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도를 영구히 바꿔놓을 것이다. 일본을 고립시킬 것이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게 그 마이클 오슬린이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하는 경고문입니다. 우리도 이 경고문을 정말 유심히 읽어야 되고 정신 차려서 읽어야 되는데, 북한의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의 옵션은 제한적일 것이지만 아무래도 멀리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한반도에 미군이 있지만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참 미군이 그 작동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미국의 옵션은 제한적일 것이지만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에 진입하려는 어떤 가능성도 배격해야 할 것이다. 카운터해야 할 것이다. 제가 아예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If a succession crisis did occur, 북한의 권력 계승에 관한 위기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options for the United States would be limited. 미국의 그 옵션은 제한적일 것이다. But 그러나 Washington will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need a plan.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죠. To counter any possible moves by China into North Korea.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려는 어떠한 그 움직임도 차단할 수 있도록 미국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국이 같이 그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선언을 같이 해주면 얼마나 이게 유리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Enhanced intelligence is required to give advance notice of China's military activity or political machinations in Pyongyang. Working with South Korean intelligence will be vital.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야지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군이 북한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함께 막을 수 있는 일이 될 거다라고 이 학자가 지금 미국 정부한테 귀띔해 주는 겁니다. 저는 지난 강의에서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그 자기 책상에 단추가 있고 누르면 미국까지 간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2018년 1월 1일. 바로 그것이 미국이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정말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 니네들끼리 해봐 그러고 봐야 되겠냐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거죠. 이거가 한 3년 됐습니다. 2017년 문화일보에 나왔던 지도인데, 원래 이 자료는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나온 브루스 베넷이라는 그 학자 우리가 드문드문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작성했던 그 보고서에 나오는 지도인데, 중국군 한반도 개입 시나리오 해가지고 50km 진입하면은 어디까지 오고 100km 진입하면 어디까지 오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중국군이 이번에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쟤네들 안 나갑니다. 북한이 없어진다고 칩시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북한이 없어지면 통일이 된 것이죠. 저절로. 통일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통일된 대한민국은 넓이가 얼마 되는 겁니까? 지금 남북 하나 합치면 22만 1000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저거 되면 한 10한 몇만 밖에 안 되겠, 지금 남한만 10만이니까. 저는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중국하고 친하니까 너네 한 100km는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중국한테?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는 문제일지 모른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죠. 물론 6.25 때의 경험을 보면은 중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중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은 유엔에서 침략자로 낙인이 찍히고 수십 년 동안
그 고립된 상황에서 이제 살게 된 것이죠. 이번에 북한 그 급변 사태가 온다면은 우리가 임자야,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나라야라는 바로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죠. 이런 일이 제대로 모았댔을 때 앞으로 참 그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우리가 참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상태에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의 붕괴에 대해서 수많은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2009년에 나왔던 거예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북한의 급격한 그 급변 사태죠.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처해야 된다는 수십 페이지짜리. 저도 옛날에 다 정독을 하고 저도 제 친구 박성봉 박사하고 북한 급변 사태와 한국의 대응 전략, 정치, 외교, 군사 분야 해가지고 쓴 적이 있었는데 쓴 지 지금 이것도 한 8, 9년은 됐습니다. 페이지로 한 200페이지도 넘는 책인데, 이건 지금 훨씬 수정하고 이제 다시 쓰고 그래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시급하게 이 일을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랜드 연구소에서 나온 또 보고서 자료입니다. 미국 사람들 참 공부 많이 하고 그 대비 많이 하는데 제목이 The Korean Peninsula Three Dangerous Scenarios. 그래서 한반도 세 가지 위험한 시나리오. 이거는 2018년에 나온 그 보고서인데 그때 이제 한국에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북한 핵을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여러 가지 그 범민이 많을 때 나온 건데 그 중에 한 페이지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지금 중국군이 한반도로 밀려 들어올지도 모른다라고 해놓고서 possible intervention, 중국의 개입 가능성, after DPRK collapses, 북한이 붕괴를 한다면은 China might establish a buffer zone as deep as 200 kilometers southward from its border. 지금 보도가 압록강이죠. 중국은 북한이 붕괴될 경우에 한 200km 정도까지 밀고 들어올지 모르겠다. 왜?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완충지대. 미국 학자들 중에선 말이죠. 완충지대를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중국하고 진짜 싸움이 나지 않을 테니까. 야, 중국 여기까지 와라. 그리고 우리랑 싸우지 말자. 그때 우리 입장은 뭡니까? 미국, 중국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평화북도 다 줘. 그게 우리 입장이래야 됩니까? 이런 문제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범민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200km까지 내려올지 모르는데 to allow Chinese forces to stabilize areas closest to China. 중국하고 그 접해 있는 그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중국군이 200km 정도 들어오려고 할지도 모른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시 고려됩니까? 고려? 아까 우리가 고려지도 보니까 저쪽 한경부터 전부 다 중국으로 돼 있고 백두산 중국으로 다 들어가죠. 그러면은 바로 이런 그 엄중한 상황에 우리나라 그 정부 산하 연구기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국방부, 통일부 철저한 대책을 지금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살아있거나 또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다가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를 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그래서 그 목표 그냥 한마디 하겠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상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붕괴되고 대한민국이 통일될 때 통일된 이 나라의 땅 넓이는 지금의 남한 더하기 북한 넓이와 최소한 같아야 된다. 그 원칙을 하나 규범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주인된 마음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앞에 소개한 대로 세계화가 끝나는 그 논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